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에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원인이 또 어떤 과정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넓게는 이제 학습 이론 혹은 교육 심리학적인 이론의 연장선에서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한번 검토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동주의 다뤄봤고 이번 시간에 인지주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인지주의적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보는 것과 같은 휴먼 메모리, 인간의 어떤 기억을 일종의 그 구조적인 체제로 스트럭처럴 시스템으로 보는 이거인데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보면 뭐 감각 등록이라는 단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아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행동주의는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게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은 머릿속 요즘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많이 알게 된 단어가 이제 그 BB, 블랙박스인데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안에 뭔가 저장이 되긴 되지만 뭔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머릿속에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여러 가지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을 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인간의 어떤 학습 과정은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와 관련돼서 컴퓨터가 마치 정보를 처리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는데 약간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감각 등록기라는 게 있는데 감각 등록기는 컴퓨터에서 보면 여러분들 키보드를 통해서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자료를 막 입력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세이브 키를 딱 누르면 대부분에 가서 저장이 되는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 타이핑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인간은 이 귀와 눈을 통해서 감각이 등록이 되는데 이 등록된 데이터가 잠깐 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순간적으로 그 번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화를 조금 하다가 보면 한 20초만 지나면 그 전화번호를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깜빡 잊어버립니다. 한 20초 동안은 머릿속에 있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기 기억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한 3개 정도는 와서 다 빠져나가고요. 몇 가지 아주 인상적인 기억만 숏텀 메모리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장기 기억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에서 이렇게 우리가 장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학습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제를 좀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학습을 한 사람, 예를 들어 뭐 아까부터 지난 시간에 이야기 2차 방정식 과제를 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학습된 사람은 그 기억을 활용하기 때문에 즉 장기 기억 속에 2차 방정식 어떻게 해결하는지 머릿속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됐다는 것은 바로 장기 기억의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2개고 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정보가 또 이런 식으로. 자, 이 이론이 초기의 어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2가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분명한 건 뭡니까? 보다시피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몇 개만 학습의 형태로 장기기로 간다는 거죠. 아, 이렇게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게 바로 학습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정보가 빠져나가느냐? 끝까지 가지 않고 이런 점을 우리 하나를 쓸 수 있겠죠. 2번째는 어떤 게 있다. 뭐 제가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박스 처리했지만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단계, 그죠?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단기 기억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뭐 단기라는 게 이미 알다시피 용량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 장기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왜 빠져나가는지 그런 측면 하나하고 이런 스텝들이 있는 것 같다. 즉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이 기억도 있지만 이 앞 단계도 일종의 메모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을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학습에 매우 중요한 세부적인 시사점들을 이제 주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앞전에 있는 그 모형에서 저가 장기 기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롱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미 뇌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이제 많이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뭐 백과사전이나 보면은 뇌 안에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금방 제가 연결이라는 말을 썼지만 뇌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즉 예전에 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연구하기 전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이렇게 어떤 지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식은 다른 지식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보처리 이론가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인간의 머릿속은 일종의 연결되어 있다. 즉 네트워크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때문에 아마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노드하고 링크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 형태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그런 분야의 그 지식을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바로 노드입니다. 즉 이게 정보의 단위입니다. 일단 정보가 이렇게 아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요만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커다란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때에 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모같이 이렇게 딱 규격화된 정보가 있을 수 있겠고 상당히 퍼지한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정보의 단위를 노드라고 하고요. 이런 정보의 단위 노드는 어떻게 돼 있다? 많은 경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드라고 보는 거고요. 이 노드는 이런 링크,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에 이제 관련된 또 그 지식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지식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법한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직선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적인 용어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동물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음식을 먹고 산소를 호흡한다. 라는 정도의 지식은 지금 대학교 수준 이상이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거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동물이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피부로 이렇게 호흡을 할 수도 있어.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호흡을 할 때 이제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지만 이 산소와 피부의 또 관련성도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초점은 이겁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외부에서 누군가 자극을 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학습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동물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상태가 있겠죠. 그게 이게 이런 표시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학기 중에 계속 나올 용어지만 활성화, 즉 영어로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동물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지식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활성화됐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곡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왜 이런 말들 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교수자가 설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형태의 질문이나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막 시켜야 됩니다. 학습자 스스로 이런 걸 활성화를 잘하는 학습자가 바로 어떤 학습자입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고 공부를 잘하는 학습자는 대개 보면 이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틀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께서 뭘 설명을 하면
이게 마구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죠. 공부를 못하는 학습자는 이런 게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사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의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질문이라든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론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어떤 인간의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론을 그런 모형을 가지고 이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은 어떤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모리, 인터널 메모리가 변화되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지식이 뉴 knowledge가 기존의 장기 기억에 연결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론상 새로운 지식이 있고 이게 만약에 사람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 머릿속에 지식이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 요게 학습됐다고 부른 거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앞에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을 뭐라고 한다고? 행동이 변화된 상태. 이 정도로만 디파인 하는 거죠. 여기는 장기 기억에 링크되는 상태가 학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링크가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의 요소, 그 수업이 가능하게 만드는 학습의 요소가 하나가 변별적 자극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강화라고 그랬죠. 민지주의는 어떻게 보느냐?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조금 아까 용어들을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학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종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따라서 장기기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재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량과 기한이 단기 기억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설명하면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잘게 청크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일종의 구조화된 형태로 되어 있다. 무슨 소리냐? 학습자가 학습하러 왔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걸 가르칠 때 그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이 학습자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슨 말을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준비시키는 활성화하는 예를 들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관련된 연구원들로 이야기할 때 최근에 그 초등학교 보면은 액티비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애들을 가만히 앉혀놓기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은 이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때로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인지주의 관점에서 이 활동의 에센스는 뭐냐면 바로 학습자 머릿속에 있는 사전 지식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막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뭐 남은 게 없다 이런 말들 가끔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을 막 해서 이제 준비는 됐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거기 연결시키는 그런 디브리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트랜스미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빠지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활동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연결하는 거 우리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장기 기억의 구조화된 형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이 이론을 계속 발전시킨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용어들이 개념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 제가 장기 기억이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했죠. 그 연결을 이 사람들은 부호화, 인코딩이라는 말로 다르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와서 연결됐다, 부호화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와서 연결되려면 이게 닿아서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까 행동주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단 그래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듣고 공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듣고 까먹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걸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리허설이라는 말을, 메모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약간 반복한다는 뜻에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음악 연주 같은 이런 행동들, 학습되는 것들은 이 리허설이 없으면 거의 안 되죠. 꾸준한 연습을 통하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인지주의자들, 특히 정보처리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리허설은 바로 이 2차적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적 참 리허설이 아니라 정교화입니다. elaboration인데요. 리허설은 그냥 반복한다는 거고요. elaboration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링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지금 마침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죠.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히 그 왕의 순서를 외우는 게 전체 조선의 역사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어떤 흐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컨대 영조와 정조는 바로 이어서 있고 한참 뒤에 뭐 선조가 있고 뒤에 뭐 순종과 철종으로 조선이 망하고 이런 어떤 전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왕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순서를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관련된 지식들을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외울 거냐. 첫 글자 따서 노래 형태를 외웠을 때 애들이 어쨌든 외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어떤 예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뭐 간의 수업에서 할 때 교환이 어떤 거다가 막 설명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못 알아듣죠. 그러나 예시를 딱 주면 그게 바로 메모리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시를 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스스로 노트 만들기. 지금 몇몇 학생들은 쓰고 있지만 메모리 과정을 도와줄 때 이건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하는 건데 자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노트 필기하는 거. 뭐 이건 거의 그 모든 나라 모든 학교에서 이미 판명이 된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일레보레이션 하는 과정은 노트 필기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구조하고 뭐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많이 가졌을 텐데 그래서 이런 노트 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다. 여기 보는 것처럼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시라든지 다 연관이 되겠고 기억수를 이용하는 게 여기가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교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수업의 원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처음에 일단 이것도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약간 유사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할 그 용어가 바로 이 선행 조직자입니다. Advanced Organizer라는 건데요. 이것은 오즈벨이라는 학자가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오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인데요. 아까 우리 인지주의 과정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었죠. 학습자의 이게 머리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새로운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이 학습자의 머릿속에 이렇게 가서 연결되는 게 학습의 어떤 그 결과다 이렇게 본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액티베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킨다. 즉 이 지식을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지식과 연관된 어떤 지식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걸 먼저 액티베이션 즉 설명을 이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이야기를 이제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오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컨셉이 바로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입니다. 선행 조직자. 무슨 말이냐? 새로운 지식을 설명할 때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익숙한 것을 드러내는 질문, 그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어떤 개념도 같은 거라든지, 즉, 요 지식보다 먼저, 새로운 지식보다 먼저 제시됐기 때문에 어드밴스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쪽으로 와서 조직되게끔 도와준다는 뜻에서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즈벨이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예컨대 뭐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개요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드러내는 이런,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걸 통해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드러내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이제 약간 그 미흡한 단계이긴 하지만은 무엇을 내가 배우려고 우리가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아주 미흡한 수준에서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번 수업 시간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줌으로써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호 과정을 어떻게 한다.
교수자 중심으로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봐라라고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암기법 같은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노트 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부호 과정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과 인출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앞에 행동주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인지주의자들도 여전히 뒤에 이제 이론에 좀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문제 해결 활동, 이런 실제적인 과제를 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인출이 자꾸 이제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쭉 한 다음에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면은 자꾸 그 지식을 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그 적용하는 기회를 주면서 즉 인출되면서 다시 늦고 인출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더 저장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인지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이후에도 우리가 이 교수 설계 이론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을 가장 이제 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쪽 교육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간해의 수업의 사태라고 하는 교수 이론이 있습니다. 이 간해의 수업의 사태라는 교수 이론은 이따가 이제 강의 중반부에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만 실은 바로 학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내적 학습 과정, 아까 이야기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어리를 조금 더 정교화시킨 겁니다. 즉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어리 그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하면 아, 우리 저거 공부하는구나. 주의 집중을 하면서 오늘 공부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학습자는 선생님이 몇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내가 어저께 배운 거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자가 설명을 하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선택적인 지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요. 선생님이 맞다 틀리다 해서 강화를 받아들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 그 강의 후반부에 와서 또 설명할 때 그걸 보고 또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일반화한다. 보통 우리가 보는 수업의 전형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면 수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9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9 이벤트는 좀 길어 보이지만 이따 학기 중반부에 얘기했지만 3개, 그 다음에 7개, 그다음에 다시 또 2개, 3개, 5개, 7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가 연결시켜서 처음에 주의력 획득,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뒤에 예시를 제시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리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제시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간단히 리뷰를 한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학습 안내를 제시하는 건 이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보 처리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죠? 수행을 유발하는 것은 연습 문제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연습 문제 주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험을 볼 건지 이건 계획을 했다. 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파지는 영어로 리텐션입니다. 리텐션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 둘, 셋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리텐션이 늘어나고 전이는 트랜스퍼입니다. 다음번 수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다음번은 뭐 배운다 이런 것들이죠. 아까 우리 행동주의에서 잠깐 언급했던 어떤 거고 좀 유사합니까? 아까 행동주의에서 교수 목표 제시 이야기했었죠. 행동주의에서 피드백 제공하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간의 수업의 사태는 최초로 행동주의 이론하고 인지주의 이론을 보다 더 이렇게 절충시켜서 수업을 할 때는 A부터 G까지 다시 1번부터 9번까지 이 전체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된다. 혹시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되게 이 부분을 잘할 겁니다. 4번과 5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걸 잘할 겁니다. 그 부분은 강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이따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볼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강의를 잘해서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때 아직 학습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야만 그 수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이따 강의 후반부에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테크놀로지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크놀로지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같은 이런 기계를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방법을 A부터 G까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스템스 어프로치죠.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고려한 이런 예로 수업의 사태가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수업의 사태는 이때 강의 중반부나 후반부에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교수 공학의 교수 설계 이론이나 모형으로 가장 이렇게 전형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나중에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룬 그 간의 수업의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느냐를 이런 수업의 사태를 고려해서 바로 교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든지 아니면 선생님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교환을 개발하게 되는 레슨 플랜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간의 수업의 사태를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로 생각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그 사이트에서 이런 관련된 예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경제 과목에서 이 세금에 관한 주제가 있는데요. 학습 목표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직접세와 간접세의 어떤 특징, 그다음 우리나라 조세 체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단원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일종의 교육 목표 혹은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교환이 어떻게 작성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교환이 작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보면 교환을 작성할 때 왼편에 어떤 종류의 교수 방법이나 단계가 있는지를 좀 언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실행, 그 다음에 시간도 물론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참고사항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은 초기에 교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이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아예 그 상세한 스크립트를 적는 방식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놔야 그래도 상황에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환의 어떤 형태로 교사와 학생의 어떤 할 말들을 다 중심으로 이렇게 적는데, 그래서 주의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텐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러닝 가이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 단계 뭐가 있었어요? 자극자료 제시가 있었겠죠. 설명을 일단 합니다.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러닝 가이던스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그런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 진행이 된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조세체제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토론 과제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게끔 퍼포먼스를 유동하는 그런 과제나 활동들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 유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여기 보면은 오늘 밤까지 제출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황이 지금 이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고 다음에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행 평가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공학 전체 초반부이긴 하지만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이론,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 이론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발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예시를 들어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학습 이론에 대한 공부가 교육공학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 이론이라든지 어떤
날리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